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야산의 권고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한말에 그 한국의 그 아주 위대한 그 역학 사상가들이 몇 분이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야산 이달 선생도 굉장히 독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역학적인 그 사상적 수준으로 볼 때 이미 한국의 역학 사상가들이 중국을 훨씬 뛰어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역학 사상이 정체가 되고 퇴락기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의 그 역학적 이론이 그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한국 역을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시적 사대주의를 좀 버리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야산 선생의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홍범구주의 홍과 주역의 역을 그 글자를 하나씩 떼어가지고 홍역. 그래서 야산 홍역, 야산 선생은 이제 홍역 사상을 이제는 전개를 하셨고, 홍역학회라는 것도 창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동방문화진흥회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분의 그 사상, 그 동방문화진흥회에서 얘기하는 야산 이달 선생 홍역학의 주요 개념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죠. 그게 뭐냐면, 권고도설, 선우청 고정설, 한국기실약초, 경원역, 대한척강고정, 정정문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네 개는 상호 연관성이 깊어서, 요 네 개만 이해하면 돼요. 네 개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권고도설을 오늘부터 이제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야산 선생님의 그 역학사상은 뭐냐면은 선천이 후천으로 지금 변하는 아주 변혁기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고 있다.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는 변혁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천이 후천으로 변할 때는 그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선천이 후천으로 변할 때 중천 과정, 중천이라는 걸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고,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는 중천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님의 선후천 개념은 뭐예요? 선천, 중천, 후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천, 중천, 후천이다. 그러니까 중천은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는, 같이 섞어서 돌아가는, 변화하는,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는,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천은 뭐예요? 이어달리게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어달리게 하는 구간. 선천 세계가 후천 세계로 넘어가는, 이어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천의 그 중천에서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는 중천에서의 그 변화 과정을, 그러니까 중천에서의 변화 과정, 교변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후천의 교역 과정. 그것은 곧 중천인데, 그 중천 안에서의 개념을, 변화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파악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야산 이달 선생님의 모든 사상과 행동의 모든 핵심, 초점이 여기에 몰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는 것이,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걸 밝혀가지고 세상에 공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게, 권고도설, 선우청 고정설, 한국기실약초, 경원역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밝히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만이 야산 이달 선생님의 이 선우청 교육에 대한 이치, 원리, 그거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일단은 이렇게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고졸하셔서 사실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 뭐 도전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전을 하는데 기존의
이쪽 뭐 동방문화진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방식으로 하는 거고, 저는 저의 방식대로 그냥 거칠게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고상한 말들을 쓰고 저는 고상한 말들을 쓰기가 힘들어.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자,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역이 뭐냐라는 걸 또다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역학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그 처음에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이 몇 안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역학이, 그러니까 이제는 주역이 뭐냐를 알아야 주역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역학보다는 이제 주역의 기준을 해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주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이걸 얘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건국오도설. 그래서 건국오도설을 하는데 일단은 주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건국오도설이 건문헌전 9호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역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고 여기 건문헌전이 뭐라는 거를 알 때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주나라 역이잖아요. 주나라 역. 자, 주나라 역이에요. 주나라 역. 자, 주나라 역인데 하겠습니다. 주역은 주나라 역이다. 주나라 역이라는 거. 물론 이 이전에도 뭐 연산역, 귀장역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나라 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주역이라는 뭐 시중에 가서 주역 책 딱 사면은 거기에 이제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복희 씨가 8개를 갖다 그랬죠. 8개. 이렇게 8개를 이렇게 8개가 있잖아요. 이 8개에 88에 64에서 가령 뭐 이렇게 괴를 이렇게 두 개의 괴를 이렇게 놓은 이 중괴의 형상으로 하면은 88에 64에서 64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64개 이렇게 된 요거를 대성괴라고 하는데요. 요 대성괴가 64개가 있는 거죠. 88에 64. 그래서 그것이 요렇게 64개. 1번 중천권에서 64 화수미제까지 이 서계,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괴 순서를 놓은 게 요건데요. 이건 순서에 따라서 네모나게 놓은 거고, 요거는 순서에 따라서 둥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중천 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네요. 쭉 돌아가면은 마지막에 미제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제계까지 오면 64개, 이 64개의 괴가 이때 주나라에 왔을 때 이미 확립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문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주나라 문왕이 은상의 유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은상의 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유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괴사를 짓게 되는 괴사. 그러니까 64 괴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나라 문왕이. 근데 주나라 문왕이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그 괴에 대해서 이 괴가 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괴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 64개 괴사가 지어진다. 그 다음에 문왕이 은상의 왕이 이제는 가뒀던 유리 감옥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인 주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로 돌아왔는데 왕이니까 사실 왕이라보다는 일종의 그때 제후국 개념이니까 왕이라고 칭할 수는 없어요. 황제 개념이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왕. 이 문왕이라는 사람이 치욕을 겪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왜냐면은 주나라 문왕의 첫째 아들인 배국고가 문왕 석방 탄원을 하기 위해서 은상의 수도인 호경인가 거기로 갑니다. 호경으로 가가지고 은상의 왕이 그때가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주왕이야. 그것도 주왕인데 그 주자는 다른 주자를 써요. 이게 주나라 이 주자는 이 주자를 쓰지만 주왕이라고 했었어요. 주왕. 그 주왕이 제가 이제 뭐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이 주자를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주자를 써요. 자, 주자를 써가지고, 요 주황이라 했는데, 이 주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달기 아시죠? 달기.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가 달기잖아요. 그렇죠. 달기가 악독한 여자잖아요. 악독한 여자로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원래 여우의 혼이 거기에 천년 묵은 여우가 혼이 들어가서 달기를 머리를 확 돌게 만들죠. 그래서, 주황을 어떻게 해요? 꿰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만드니까 나라가 혼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왕도 잡아 가두는 거예요. 왜 문왕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잡아 가뒀는데 배고코가 풀어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러 왔어요. 문왕의 큰아들을. 근데 달기가 문왕을 한번 시험해보자고 배고코를 죽이게 만들어요. 죽여가지고 고기 만두로 만들어가지고 문왕한테 보내주죠. 먹으라고. 근데 문왕은 자기 아들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상의 주황과 달기가 손가락질하면서 한마디로 성이었어. 이게 64괴사까지 지을 정도니까 성인 아니 성인을 하고 추앙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문왕이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다고 조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반란 일으켜봐야 뭔 능력 있겠냐. 그래, 돌아가라. 해서 문왕이 돌아오죠. 자기 주나라로 서쪽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어때요? 배국고와 큰아들에 그렇게 치욕을 당했는데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강태공을 군사로 모시게 되죠. 태공망을. 강태공을 찾아가지고 강태공이 낚시질 하는데 강태공을 해서 강태공과 함께 은상을 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은 문왕은 준비하는 과정에 죽게 되죠. 그래서 강태공이 아들이 무왕하고 같이 은상을 멸하죠. 문상을 멸하면서 주나라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그때부터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나라가 천하통일할 때까지 그때 이 주나라가 제후국들 봉건제로가 계속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간 거죠. 그때에 문왕이 64괴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무왕 말고 문왕의 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주공이라고 했어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지은 64개, 이게 주공이라고 해서 주공이,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대성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의 대성괴가 이게 효가 6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6개의 작대기로 돼 있으니까, 이게 64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64개에 6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괴라고 그러고 요거를 괴라고 그러고 요 세 작대기로 돼 있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소성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소성괴를 합해서 대성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성괴는 8개가 있는 거고 대성괴는 뭐예요? 6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괴는 요걸 이제 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괴죠. 괴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요 6개의 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작대기가 효예요. 그렇죠. 효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워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작대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고, 눕혀서 하는 방법. 아무튼 요거 효가 있는데, 그러니까 64개의 6개의 효식이 있으니까, 결국 이게 384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80효의 효사를 짓게 돼. 주공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요 작대기를 양효라고 하대. 양효. 그래서 양효와 음효라고 그래요. 양효와 음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양효와 음효. 자, 근데 양효와 음효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말을 쓰냐면은, 자, 이걸 하겠습니다. 양효를
양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구라고 하기도 해요. 구. 그러니까 숫자로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요는 음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6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 1, 2, 1, 4, 5, 7, 9에서 제일 9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음수는 2, 4, 6, 8, 10에서 뭐가 6이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용한 거예요. 양수에서 제일 큰 9와 음수의 중앙인 6수. 그러니까 음수라는 건 짝수죠. 짝수. 2, 4, 6, 8, 10. 거기서 6수를 채용을 해서 9, 6. 각각 9, 6이라고. 그러니까 양요다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그냥 9다. 음요다. 해가지고 6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효를 이렇게 부를 때도 초요, 2요, 3요, 4요, 5요, 상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음요잖아요. 그러니까 초6, 62, 63, 94. 왜냐면 이게 양요니까 9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사요라고 하면은 이게 음요인지 양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요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94 이렇게 해버리면 양요로서 네 번째 있는 효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요4 이렇게 하질 않고 94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65 하면 음요로서 이 다섯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것. 그 다음에 상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칭을 한다 이거죠. 이 효들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용구 용육 그러니까 용구 용육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에 대해서 음양효에 대한 텍스 그 문장을 또 추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두 개를 더 추가를 한 거니까 총 뭐 때면 64개 64 괴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왕이 지은 64 괴사와 그 다음에 주공이 지은 문왕이 지은 64 괴사 주공이 지은 384 효사 효사와 뭐예요? 용구용육에 해당하는 이 두 개 문장 합하면 이게 450문장이 되네. 이게 450문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이 450문장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이 만든 이 450개 문장을 하나의 책으로 딱 엮으면 이걸 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경.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역경에 대해서 역경이라는 게 있고 이 역경에 대해서 공자가 그로부터 한 700년 후에 이 역경을 얻어서 공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여기다가 역경에 대한 주석서 같은 것들을 이제 붙이거나 달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역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빅이라고 다 한다. 그래서 공자가 붙인 10개의 시빅, 10개의 그 날개, 바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단전상, 단전하, 상전상, 상전하, 문헌전, 개사전, 상, 개사전하, 설계전, 서계전, 작계전. 자, 이거는 분류하는 그 개념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린데, 여기는 이제 이 분류를 그냥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시빅이라는 거, 어쩌거나 시빅을 맞추는 거예요. 시빅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빅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주역이라고 할 때는 이 역경과 역전. 그러니까 주역은 뭐예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더하기 역전인의 합인데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 시빅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 혼자서 왜냐면 10개나 되니까 이걸 공자가 이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른 그 당시 제자 백가들이 주역에 대해서 공부하던 제자 백가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여러 개를 묶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또 고고학적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건 일단 다 무시하고 공자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제를 하게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럴 때에 여기에 이제는 건문헌전이라는 게 있다네. 건문헌전. 그래서 이 건문헌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할
건구 오도설이 이 건문헌전 안에 있네. 그러니까 건문헌전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공자가 지은 거죠. 공자가 지은 시빅 중에서 건문헌전, 시빅 중에서 건문헌전 안에 건문헌전인데 건문헌전 자체 아니고 이 시백 중에서 건문헌전 안에 9호에 해당하는 문헌전이 있어요. 문헌전에 이것이 써져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누가 썼겠어요? 그게 공자가 썼겠죠. 공자가 이게 문헌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자가 쓴 그 글귀에 기초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비밀, 공자가 거기다가 뭘 감춰놓은 거예요? 비밀을 감춰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야산 이달 선생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야산 이달 선생이 이것을 발견해내서 이 이치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공자의 사상 속에서 선천이 후천으로 변하는 그 이치를 밝혀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한국의 야산 이달 선생이 이런 걸 해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의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주역의 천재다 그러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럼 건구 오도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건문헌전. 자, 그럼 그거 봐야 되겠죠, 그거를.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주역에 대해서 이제는 개념이 좀 잡히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역은 64개가 있고, 6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게 본계라고 이렇게 보면은 본계를 보면 이 지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본체계다 그러면 이제 주역을 이렇게 보는 방식,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가령 여기다가 화지징계잖아요. 이게 화지징계, 요게 화지징계인데 화지징계에 요것이 바뀌면은 쥐괴가 됐다. 각 효가 하나씩 바뀌는 거에 따라 쥐괴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호계, 도전계, 배합계, 착종계 이런 괴의 배치 배열에 따라서 기존 본계에 비교해서 이것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너무 이런 부분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멀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본계, 호계, 도전계, 배합계, 착종계, 요 괴를 보는 그 배열 구조의 변화에 대한 그 이름, 그 명칭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 종류의 8개가 있다. 8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4개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주역, 역경과 역전 합한 시빅을 합한 주역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또 이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항 8개, 중천 전역 8개를, 이 8개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이 방식이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배치가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항 8개, 중천 전역 8개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할 때에 이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항 8개, 중천 정역 8개에 대한 것이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그 주역의 설계전. 자, 주역의 설계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주역에는 그 시빅이 있는데 시빅에서 즉 건구오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구오도설이라고 하는 건 문헌전의 구호 문헌전의 기초를 한 거고 여기 보면 시빅 중에 설계전이라는 게 또 있죠. 이 설계전 안에 보면은 세 개의 이 8개 구성에 대한 글귀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설계전의 3장 설계전 3장 있어요. 선천복귀 8개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설계전 5장, 수천문항 8개는 5장에 있고, 그
그 다음에 중천 정역 8개, 이걸 김일부 선생님이 만들어는, 이것도 이제는 그 중국 놈들이 못 찾아낸 것들이에요, 이거. 근데 이 중천 정역 8개도 다 김일부 선생이 이거 찾아가지고, 물론 김일부 선생님이 주역 보고 찾은 건 아니고, 주역에 깊이 조예가 있으셔서 연구를 해서 다 그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계전 안에 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계전 6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야산 이달 선생님은 그 김일부 선생과는 이 주역을 해석하는 방식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님은 중천 정역 8개는 이분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너무 그 접근하는 방식에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이렇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 야산 이달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굳이 중천 전역 8개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선천 복귀 8개와 후천 문항 8개, 그리고 현재의 주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선우천이 그 중천의 변역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계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을 다 추산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정역 8개라는 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냐. 이것이 이제는 야산 이달 선생님의 주장이고, 이 파들의 주장이고, 일부 정역 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부 정역 사상을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변혁에 대한 논리가 아니고, 우리 일부 선생 정역 8개는 변혁이 완료가 돼서 인간이 우주의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운행하는 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일부 정역 8개니까 사실은 개념 자체가 많이 틀려요. 이 선천 복귀 8개, 문학 8개와 요 두 개의 개념과 이거는 많이 틀린 겁니다. 그 적용 대상이 사실 틀리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틀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선천 복귀 8개, 후천 문학 8개를 결합해서 융합해 놓은 게 사실은 일부 정역, 중천 정역 8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틀리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선천 복귀 8개, 후천 문항 8개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님은 이런 견해다 이거죠. 선천 복귀 8개, 후천 문항 8개 가지고 이 선후천 변역의 이치를, 그 중천 변역의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구호설, 구호도설, 이것이 사실은 구호도설이라고 그래요. 구호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선천 복귀 8개와 후천 문항 8개의 상호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 복귀 8개라는 게 있고 후천 문항 8개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느냐면은 그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도상이에요. 이게 건구호도라고 하는 거예요. 건구호도. 이게 건구호도라고. 이 건구호도를, 이게 건구호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구호도인데, 이 건구호도가 어떤 거냐면은, 방금 얘기한 선천 복귀 8개와 후천 문항 8개. 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선천 복귀 8개? 그리고 이거는 후천 문항 8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요거고요. 이것이 선천 복귀 8개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것이 후천 문항 8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중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중천 변혁 과정은 뭐예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말치 어떻게 제가 예전에 많이 전개를 했던 두 개의 수레바퀴 논리예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뭡니까? 두 개의 팔개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해요? 변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변화를 하고 있다.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레바퀴, 두 개의 팔개가 맞물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선천세계가 후천세계로, 선천세계를 후천세계로 변화시키는 변화다. 그러면 서천세계를 후천세계로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정 중이다. 그러니까 중천이다. 그게 중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 중이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중천이라는 개념은 좀 더 심오한 이론이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중천 개벽이다. 그러니까 중천 개벽 과정이 있다. 중천 개벽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사이에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지금 이어달리게 하는 식으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선천의 끝과 후천의 시작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그 공존하면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서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천 개벽이라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는 중천 개벽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그러면서 인간과 이 지구와 우주의 변화를 중천 개벽 사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이론 체계의 그 근거가 건구오도 문헌전 건구오에 바로 그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 힌트를 찾아냈다는 거죠.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리면서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변하는 그 중천 개벽 사상에 대한 그 근거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치가 건구오 문헌 건구오의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의 기초에서 이 도상의 그 변화의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산 이달 선생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원래 이런 사고 체계 자체는 중국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리면서 선천에서 후천세계로 변하는 이 중천 개벽 과정이 이런 식으로 그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서 주역의 그 건구오 그 문헌전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야산 이달 선생이 직접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자연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규명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그럼 건구호 문헌전이 건구호 문헌전이 어떻게 있다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건구호 문헌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주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리는데 도대체 건구호 문헌전이 뭐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 그럼 건구호 문헌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건구호 문헌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괴를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건괴는 뭐예요? 건괴는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중천관계와 중지공계, 여기에 이거를 통달을 하면은 이 결국 중천관계와 중지공계의 그 두 개의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이치가 다 64개, 나머지 62개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천관계와 중지공계가 하나의 그 부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라고 항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중천관계와 중지공계에 통달하면은 나머지도 이걸 기초로 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천관계와 중지공계를 굉장히 주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천관계에 있습니다. 중천계 1번 중천관계 안에 5번째 효, 그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구호라는 얘기가 뭐냐? 건구호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다. 그러죠. 건구호라는 얘기는, 자, 중천계. 자, 중천계가 있다. 중천관계. 자, 중천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중천관계예요. 자, 이게 이렇게 생긴 게 그냥 중천계, 짝대기가 6개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첫 번째 거를 뭐라 그래? 요 양요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구. 그러니까 음요면은 6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초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맨 아래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초구. 요 맨 아래에 있는 효를 초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구이라고 하는데, 구이. 왜냐면 구라는 게 양요라는 개념이니까 구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93이겠죠. 여기 93. 여기 93. 아니 93. 자, 그럼 여기는 이건 뭐예요? 94. 여기는 95. 여기는 96. 아니 96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초는 이제 상구라고 한다. 상구. 그러니까 지금 이 중천관계는 지금 대성계잖아요. 대성계고 요 각각이 소성계고, 자, 그럼 이게 대성계 중천관계, 이름이 중천관이라고 하네. 이름이 중천관이다. 이름이 이걸 가지고 중천관계라고 하고, 64궤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궤인데요. 이 제일 처음에 있는 궤에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지, 기독교적으로는. 근데 이게 중천관이라고 부른다. 이게 중천관. 근데 여기 중천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인데 지금 여기서 건구오도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구오 요거잖아요. 건구오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천관계의 5번째에 있는 이 효에 대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번째에 있는 이 효에 뭔가 있다.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에 이 궤에 대한 궤사를 누가 지었어요? 문왕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궤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효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공이 지었잖아. 그리고 요 각각에 대해서 문헌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지은 문헌에 이 구호에 관련된 문헌에 그 이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구호에 있는 문헌의 구절이 뭐냐? 여기 이제, 자, 요 구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구호. 그러니까 여기 구호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장을 쭉 써 있어요. 여기 이제 구호에 대한 궤사, 그러니까 효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전이 이게 다 있고, 문헌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게 한자로 다 돼 있잖아요.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저기로 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는 구호가 여기 있다. 구호가 있으니까 이 구호에 대해서 요 효사를 지었다. 요 효사가 누가 지었? 구호 이렇게 씁니다. 구호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 효사를 누가 지었어요? 요 효사를 그 주공이 지었죠. 문왕의 아들 주공이 지은 거죠. 요게 구호 효사. 요게 효사란 말이에요. 요 구호에 대한 효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 구호에 대한 상전을 또 누가 지었어요? 이거는 10익 중에 상전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공자가 썼다는 거죠, 요것도 공자가 썼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호에 대한 문헌전이 있어요, 문헌. 이것도 누가 썼겠어요? 이것도 공자가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정과, 그러니까 여기 상과 요 구호에 대한, 그러니까 요 하나에 대한 작대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많다, 이거예요. 작대기 하나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놨는가 이런 거죠. 이 작대기 하나에 심오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작대기 하나에. 그래서 그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주역의 핵심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주역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산 이달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면 건구호에 있다. 이렇게 그냥 답을 딱 했어요. 건구호만 알면은 주역을 다 통달한 거다네. 주역은 점치는 책인데 그 주역의 핵심은 건구호에 있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중천건괴의 구호에 주역의 핵심 중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야산 이달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심오한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는 그 이치가 문헌전에 기술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야산 이달 선생이 알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도 몰랐던 걸 알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호라는 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라고 하는 이게 효사. 그러니까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나르는 용이 있는데 그때 뭐예요? 이롭다. 대인을 보게 되면 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런 건 이제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상왈, 비룡제천 대인조야. 그러니까 상전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거는 공자가 지은 거죠. 그 다음 문헌왈, 여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구호왈, 비룡제천 이견대인 하위야.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자왈 공자가 이제 대답하는 거 동성상응 동기상구 수습 수류습 화취조 운종용 풍종호 성인작 이 만물도 본호천자 친상 본호지자 친하 각종 기류야 비룡제천 상치야 비룡제천 내호천덕 부대인자 여천지 학기덕 여의롤 학기명 여사시 학기서 여귀신 학기 기룡 선천이 천부리하고 후천이 봉천시하며 천차불이 이황어인호 황어귀신호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선후천이 변화를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비룡제천 구호의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견대인이 바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역에서는 이걸 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대인이 바로 부처, 그러니까 이 부처, 신선, 그리고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아직 몸을 얻지 않은 상태에 여러분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에 와 있는 그 대인,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부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신선, 여러분 몸 안에서 이미지로 드러난 그리스도. 이게 바로 이 대인이에요. 이 대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할 때에 그 대인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쫙 사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는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공자도 결국에는 그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면서 인간이 신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공자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 것을, 자기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 주역의 건구오에다가 이 문헌에다가 이렇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문헌전으로 이렇게 해서 써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산 이달 선생께서 파악을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요 건구호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동성상, 동기상구, 수류수, 화취조, 운종용, 풍종호, 성인, 자기, 만물도, 번호, 친자, 친상, 그 다음에 번호, 지자, 친하, 이런 식으로 즉 각기 종기류야 이런 요 안에 요 억구들 자체가 사실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는 그 이치를 써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설계전에 있는 선천복귀팔계와 설계전에 있는 3장에 있는 선천복귀팔계와 설계전에 5장에 있는 문왕팔계를 합쳐가지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서 변하면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어떤 이치를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야산이달 선생님께서. 이것이 건구오도설이니까, 건구오도설이니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를 더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